결혼 6년 차 되던 해였어요. 회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별거 아니겠거니 싶어서 가볍게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는 자궁암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입에서 암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시간이 얼어붙었어요. 34살. 아직 아이도 없는 나이에 암이라뇨. 저는 복도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자궁암이래. 뭐라고? 아유, 어디야 지금? 나 바로 갈게. 거기서 가만히 있어. 남편이 헐레벌떡 도착하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아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종양위치가 애매해서 상태에 따라 자궁 적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 아이는요? 아이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수술해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들은 친정부모님이 급히 올라오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수술 날짜가 잡혔고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마취가 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수술실 천장에 차가운 조명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남편과 친정부모님이 번갈아 병원에서 밤을 새워주셨어요. 항암 치료가 이어졌고 몇 달간의 싸움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자궁 상태가 많이 손상되어서 자연 임신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어요? 시험관이라도 뭐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아이를 품어보고 싶다는 소망. 결혼한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잖아요. 그 평범한 꿈이 저에게서 영영 사라진 거였습니다. 여보, 됐어. 당신이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유, 아이는 없어도 돼.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래, 서진아. 사람만 있으면 된 거야. 아이 없어도 괜찮아, 응? 건강이 최고요. 다른 거는 다 부질없는 거다. 고마운 말씀이었어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말들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 마음에 박혔죠. 남편에게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시댁 혈육을 끊어버린 죄인 같은 무게.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괜히 작아졌어요. 아무도 탓하지 않는데 혼자서 미안함을 곱씹으며 지냈습니다. 자궁암 완치 후 1년이 흘렀어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미루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죠. 그 결과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 사이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됐죠. 평범하지만 감사한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필리핀 공장 파견 발령이 났어. 3년짜리야. 3년? 갑자기 왜? 기술 지원 인력이 급하게 필요하대. 나 아니면 보낼 사람이 없다더라고. 근데 이거 가면 승진도 되고 연봉도 꽤 올라. 우리 앞으로를 생각하면 솔직히 좋은 기회야. 3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부부가 3년을 떨어져 산다는 게 얼마나 긴 세월인지 결혼해본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나도 같이 갈까? 당신 직장 있잖아.
10년 넘게 다닌 데를 갑자기 그만두기 어렵지 않아? 거기 복지도 좋고 경력도 쌓였는데 필리핀 따라가면 당신 경력 단절돼서 재취업 불가능할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회사에 자리가 있었고 쉽게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민 끝에 혼자 파견을 가기로 결정했죠. 출국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인천공항까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출국장 앞에 서니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울지 마. 자주 연락할게. 영상통화도 매일 하고 시간 나면 휴가 내서 들어올게. 꼭이야. 하루라도 빠지면 나 진짜 서운해할 거야. 아유, 알았어. 약속. 그리고 당신도 건강 잘 챙기고 혼자라고 밥 대충 먹지 말고.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있길 바라면서 저도 두 팔로 남편을 감쌌습니다. 3년만 버티자. 금방이야. 응, 건강하게 다녀와. 남편이 출국장 안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 손흔 드는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오니 정막이 저를 맞았어요. 남편 없는 첫날 밤 침대가 유독 넓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누우니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약속대로 남편은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해주었어요. 화면 너머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3년만 버티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파견 초기 석 달간은 남편이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저녁 어김없이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남편 얼굴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주말에는 한두 시간씩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공장 라인 세팅하느라 정신이 없어. 미안해. 오늘은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내일 통화하자.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견 나가서 바쁜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직장인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줄었습니다. 서너 번이 두 번이 되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통화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남편은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참 뒤에 콜백이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미안. 회의 중이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너무 통화를 못하잖아. 알았어. 이번 주 바빠서 그래. 다음 주엔 꼭 나아질 거야. 그 다음 주는 매번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한참 뒤에 왔어요. 익십당할 때도 많았죠. 정말 바쁜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부부라면 아무리 바빠도 연락할 시간 정도는 있지 않나요? 화장실 갈 때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2년 차가 되었어요. 남편이 휴가 때 한국에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빠질 수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상반기 안에는 꼭 갈게.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이해해. 전화기 너머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정말 공장 때문일까?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이불 속에서 혼자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우려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의심. 불안감이 천천히 가슴속을 잠식해갔어요. 그리고 남편 파견 2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선물을 들고 시댁을 찾아갔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더니 이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모님이 시어머니와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사셔서 이렇게 자주 오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며느리 왔네. 남편 필리핀 보내고 그래도 명절이라고 찾아왔네. 아이고 예뻐라. 그런데 언니, 정우는 추석에 나올 것이지 왜 저번 주에 왔대? 그럼 서진이랑 같이 추석 보내고 얼마나 좋아. 무슨 회사가 그런 융통성도 없대?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이모님, 저번 주에 왔다뇨? 정우 씨가 한국에 왔었어요? 어머, 몰랐어? 저번 주에 왔다 갔는데. 이모님이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이모님에게 눈치를 주셨어요. 넌 오자마자 무슨 쓸데없는 얘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서 들어와서 앉아.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가 저번 주에 한국에 왔었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아이, 그게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들렀다 간 거야. 하루도 안 있고 바로 갔어. 하루도 안 있었어도 연락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왔으면 제 얼굴을 보고 가야죠. 서진아, 정호가 너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니까 괜히 공항까지 나오게 하면 번거로울까 봐 그랬나 보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내한테 연락 한 통 없이 한국에 왔다 간다고요? 저는 기분이 확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어머니,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한데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어디 아파? 좀 쉬었다 가지 그래.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쉴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저는 서둘러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번 주에 한국 왔었다며? 왜 나한테는 연락도 없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읽음 표시인 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답은 오지 않았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하루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추석 때 보낸 카톡은 아직도 읽지 않은 표시가 그대로였어요. 이틀째 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죠. 화가 났어도 이렇게까지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 회사를 통해 남편과 연락을 해보려고 했죠.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씨 배우자분 되시죠? 저 땡땡물산 본사 인사팀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소식인데요. 저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그게 최종호 과장님께서 필리핀 현지에서 강도를 만나 사망하셨습니다. 현지 경찰에서 공장으로 연락이 왔고 본사에서 확인 후 연락드리는 겁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연락이 안 됐던 이유가 이거였던 건가요? 잠시 후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정호 씨 배우자분이시죠? 영사과입니다. 남편분 사망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시신 확인과 운구 절차를 위해 필리핀으로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저 서진이에요. 지금 정호 씨 회사랑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호 씨가 정호가 왜? 서진아, 무슨 일이야? 정호가 왜? 필리핀에서 강도 만나서 사망했대요.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어요. 시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도 전화를 드렸죠. 다음날 필리핀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저와 시부모님, 친정엄마가 같은 비행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셨죠.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어요. 대사관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량 준비해뒀으니 같이 가시죠. 우리는 대사관 직원을 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남편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복도를 걸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보였습니다. 직원이 천천히 천을 걷어냈어요.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운 얼굴. 며칠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정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아, 엄마야, 엄마 왔어. 시어머니가 남편의 시신 위로 엎어지며 오열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죠. 저는 그 옆에 서서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잠시 후 현지 경찰이 찾아왔어요. 대사관 직원이 통역을 통해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야간에 귀가하던 중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아직 못 잡은 거예요? 네, 아직입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시신 운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 주었어요.
현지에서 방부 처리와 서류 준비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낯선 나라에서 남편의 시신 옆을 지키는 시간은 끝이 없는 것 같았죠. 서류가 완료된 후 남편의 시신을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시작했죠.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앞에 긴 시간이 펼쳐져 있을 줄 알았어요. 함께 늙어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남편 회사 동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도 찾아왔죠.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수백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 2일차 오후였어요. 조문객들이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인사를 받고 있었죠. 그때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빈소로 들어왔어요. 동남아 혼혈로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26쯤 돼 보였죠.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꽤 예뻤습니다. 그 여자는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마치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싶었습니다. 남편의 지인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 몰랐거든요. 필리핀에서 일을 했으니 혹시 그곳 회사 사람인가 했어요. 여자가 울음을 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라갔죠. 저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여자가 돌아보았어요. 저를 물끄러미 보기만 했죠. 저는 한국말을 못하는구나 싶어 영어로 간단히 다시 물었습니다. 그제야 그 여자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회사 관계자라고만 말하더군요. 회사요? 어느 부서세요? 하지만 여자는 대답 없이 황급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어요.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빈소로 돌아왔어요. 마침 남편 회사 동료들이 조문을 와 있었습니다. 저기 방금 나간 여자분 보셨어요? 혼혈처럼 생긴 젊은 여자요. 회사분이세요? 아, 그 여자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회사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대리, 저분 누군지 알아? 아니요, 부장님. 저도 처음 보는데요. 정말요? 회사 관계자라고 하던데. 글쎄요, 저는 모르는 얼굴이에요. 필리핀 공장 쪽 분 아닐까요?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공장 쪽 사람이냐고 물어도 다들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회사 사람도 아니면서 왜 회사 관계자라고 했을까요? 남편과는 어떤 사이였길래 저렇게 울었을까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에도 그 여자의 정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인사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회사에 동남아 혼혈 여직원 있나요? 장례식장에 조문 온 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직원은 없는데요. 필리핀 현지 직원 중에도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상상도 못한 그 여자 정체를 알게 됐죠. 장례를 마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필리핀에서 머물던 숙소에 유품이 있어서요. 사모님께서 오셔서 확인 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필리핀으로 다시 출국했어요. 회사 현지 직원이 공항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차창 밖으로 마닐라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2년 넘게 살았던 도시. 저도 휴가 때 몇 번 온 곳이었어요. 남편을 보기 위해서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빌라 단지 안에 있는 2층짜리 집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열쇠 드릴게요. 정리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발이 굳어버렸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여자 카디건이 걸쳐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죠. 립스틱, 스킨, 로션. 신발장에는 하이힐과 여자 샌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남편을 보기 위해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분명 저런 여자 물건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컵이 2개, 접시가 2개.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덜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기 이유식이 들어있었어요. 아기 이유식이요.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저는 작은 방 문을 열었어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알록달록한 모빌이 달려 있었죠. 서랍장 위에는 아기 옷과 장난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분유통과 젖병도 보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와 아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여자.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앞에서 울던 그 혼혈 여자였어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최민준, 2023년 3월 15일. 남편의 필체였어요. 수십 번도 넘게 봤던 그 글씨.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이 현지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까지 낳았던 겁니다. 연락이 뜸해진 이유, 휴가 때 한국에 오지 않은 이유, 몰래 한국에 왔다 간 이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제가 1년에 2번 이곳에 올 때 남편은 이 모든 것을 감쪽같이 정리하고 저를 맞이했던 겁니다. 저를 위로해주던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아이 없어도 괜찮다던 그 말.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된다던 그 약속.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필리핀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시부모님께 알려야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와 딱 마주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진아, 너 왜 여기 연락도 없이?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 그래? 그게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오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문을 막아서며 당황하셨어요. 뭔가 감추는 눈치였습니다. 급한 얘기예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혼혈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상간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상간녀도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았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여셨어요. 서진아, 이 여자가 정우 아이를 낳은 사람이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우 씨 상간녀를 지금 집에 들이신 거예요? 저 여자 정우 씨가 필리핀에서 만든 첩이라고요. 상간녀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눌한 한국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상간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상간녀가 아닙니다. 뭐? 네가 상간녀가 아니면 뭔데? 남의 남편이랑 애까지 만들어 놓고 뭐가 상간녀가 아니야? 정호 씨가 나한테 먼저 다가왔어요. 우리 2년 넘게 정식으로 사귀었어요. 정호 씨가 결혼하자고 했고 아기도 정호 씨가 원해서 낳은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상간녀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다니요. 뻔뻔함에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정우가 필리핀에서 여자 만들고 애 낳은 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정우한테 연락 받았다. 살아있을 때. 그럼 저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남편 장례식 때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들이 그런 짓 했다고 너한테. 그것도 내 아들 죽은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저만 바보로 만든 거예요? 제가 만약 몰랐으면 끝까지 저한테 비밀로 하시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 여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장례 끝나고 찾아왔다. 아기 데리고 한국에 갈 데가 없다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속였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바보로 만든 기분이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소란의 잠에서 깨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상간녀 옆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귓속말로 무어라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서진아, 그만해라. 네 마음 내가 안다. 하지만 정호가 죽었으니 우리도 손자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아버님, 제 마음을 안다고요? 저 여자 남편 몰래 만난 상간녀라고요. 정우 씨가 저 몰래 필리핀에서 두 집 살림을 했다고요. 그래, 안다. 그래도 저 애는 정호 피가 섞인 애야. 우리 최씨 집안 핏줄이라고. 아들이 죽어서 대가 끊길 판에 손주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외면하란 말이냐? 시아버지마저 상간녀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서진아, 이 판국에 나도 솔직히 말하마. 이건 다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우가 얼마나 애를 갖고 싶어 했는지 너도 알잖아. 맨날 친구들 아이 보면서 부러워했어. 아들이 오죽했으면 저랬겠어. 이해하란 말이 아니라 정우 심정도 좀 헤아려 보라고. 그리고 네 책임도 있다는 말이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어머니, 저 자궁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애 낳기 싫어서 안 낳은 거예요? 죽을 고비 넘기고 살아난 건데 그게 저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두 집 살림은 아니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못 낳은 건 사실이잖아. 정우 입장에서 생각해봐. 남자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허전하겠어. 그때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얘기해봤자 뭐하냐? 이 아이 호적에 올릴 거다. 정호 자식으로. 그게 정호 뜻이기도 했어. 상간녀가 시아버지 옆에서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랑 아기는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이제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여기는 내 아들 민준이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에요. 당신 올 자리 아니에요. 나 당신 있으면 불편해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퍽! 상간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 서진아, 뭐 하는 거야? 시부모가 달려들어 저를 말렸어요. 시아버지가 제 팔을 붙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이제 가봐. 아버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손주가 중요해도 며느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우랑 7년을 살았어요, 저. 서진아, 됐으니까 이제 가. 앞으로는 오지 마라. 어머니, 진심이에요? 저보고 상간녀한테 자리 내주고 꺼지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천벌받아요. 이러시면. 시부모는 대답 없이 저를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절컥,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뿌린 대로 거둬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온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뭐? 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가 애를 못 낳아서 그렇게 됐다고? 응, 엄마. 시아버지도 상간녀 편들어. 그 여자랑 아기를 시댁에서 살게 한대. 나보고는 오지 말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암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똥물에 튀겨먹을 인간들을 봤나?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변호사 찾아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봐야지.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실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은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랑 보험금이 있는데요. 배우자분이 1순위 상속인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요? 네,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그 아이도 상속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혼외자도 친자식과 동일한 상속 지분을 가집니다. 뭐라고요? 상간녀 아이가 남편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법이 그렇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시댁한테 쫓겨나고
이제는 재산까지 나눠줘야 한다니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허탈함에 기운이 빠져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 남편은 밥을 앞에 두고 먹지도 않고 앉아만 있었어요. 꿈에서 저는 남편에게 왜 안 먹냐고 물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억울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떠 있었죠. 저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우 기분이 나쁠 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았더니 그 상간녀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필리핀과 한국인 혼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꽤나 잘했죠. 나예요, 제시카.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요.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너 지금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민준이는 정호 씨 아들이에요. 혼외자도 상속권 있어요. 유산 40% 받을 권리 있다고요. 뭐?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유산 타령이야? 이 미친 게. 욕하지 마요. 내 아들 정호 씨 돈 받을 자격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나 한국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요. 아파트 지분도 받을 수 있고 정호 씨 보험금도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보험금? 지금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벌써 돈 계산이야? 나도 민준이 키워야 해요. 돈 필요해요. 정우 씨가 살아있었으면 다 해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우 씨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 정우 씨 돈 필요해요. 저는 이가 갈렸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저 그 돈을 주기가 싫었던 것뿐이죠. 무엇보다 저 여자 아들이 남편 친자라는 게 확실해야 합니다. 그 애가 정우 아이라는 증거가 뭔데? 네 말만 믿으라고? 어디서 다른 남자 애 데려와서 정우 아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나 그런 여자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친자 검사해요. 나는 당당해요. 민준이는 정우 씨 아들이에요. 100% 확실해요. 좋아. 그럼 바로 하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유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친자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DNA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제 변호사는 다음날 법원에 친자 검사를 신청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혹시 남편 아이가 아니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여자의 모든 주장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2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결과. 최정호와 최민주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임 99.99%의 일치. 그 아이는 빌어먹을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정말로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암으로 자궁을 잃고 아이를 갖지 못한 저를 한국에 두고 남편은 다른 여자 뱃속에 자기 씨앗을 심었던 겁니다.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하늘이 무심하게 맑았습니다. 친자검사 결과가 나오고 며칠 뒤였어요. 유산 분할 협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상담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상간녀와 시부모님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셋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저만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상담실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협의를 진행했어요. 민준이는 정호 씨 아들이에요. 친자검사로 증명됐잖아요. 아파트 지분 40%, 보험금 40%, 모든 재산 40% 받을 권리 있어요. 그게 맞아.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손주 몫은 손주가 받아야지. 민준이 돈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 서진이 너는 걱정 마라.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참 뻔뻔들 하시네요. 남편 상간녀랑 한편이 돼서 며느리한테 돈 내놓으라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피했어요.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했습니다. 민준이는 정우 씨가 원해서 낳은 아이예요. 정우 씨도 민준이 목 챙겨주길 원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와 말싸움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상간녀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간녀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상간녀가 상담실을 나갔어요. 저도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복도 끝 창가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필리핀 언어인 따갈로그어였어요.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슬쩍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 쪽으로 이동했죠.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상간녀의 통화를 들었어요. 1분, 2분. 통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후 상간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상담실 쪽으로 걸어왔죠. 저는 급히 계단에서 나왔어요. 마치 방금 나온 것처럼 두리번거렸죠. 상간녀가 저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찾고 있었는데. 저쪽이에요. 상간녀가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어요. 저를 스쳐가는 순간 상간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남편 죽음의 진실. 저는 방금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상담실로 돌아갔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상간녀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 왔으면 이제 협의서에 도장 찍자. 시간 없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유산분할 협의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하면 돼요. 빨리 해요. 잠깐요. 꼼꼼하게 확인 좀 할게요. 저는 협의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사인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서류인데 꼼꼼하게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산 문제인데. 상간녀가 짜증을 냈어요. 다리를 떨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까 화장실도 오래 가더니 왜 이렇게 늑장이에요? 빨리 해요, 빨리. 내 재산 내가 확인하는데 왜 네가 난리야? 급할 거 없잖아. 서진아, 그래도 좀 빨리 하자. 우리도 갈 데가 있어. 어머니,
이 서류에 제 인생이 걸린 건데요. 좀 기다리세요.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서류를 넘겼어요. 시계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어요.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제시카 리 씨 맞습니까? 상간녀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에요? 최종호 씨 살인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뭐라고요? 살인? 무슨 소리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상간녀가 소리를 질렀어요. 의자를 넘어뜨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가서 하시죠. 싫어요. 나 안 가요. 이게 뭐야? 왜 이래요? 상간녀가 발버둥을 쳤어요. 경찰이 상간녀의 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아이를 잡아가요? 경찰 양반, 아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애가 무슨 살인 혐의요?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피해자 유족분도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간녀가 끌려가는 뒤를 따라 저도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이 허둥지둥 따라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경찰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상간녀, 시부모가 조사실에 앉았죠. 시부모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따갈로그어로 된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 녹음한 상간녀 통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죠. 상간녀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냥 필리핀 친구랑 통화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필리핀어 아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상간녀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국 경찰이 따갈로그어를 알아들을 리 없다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유롭게 다리까지 꼬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상간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퍽! 상간녀의 뺨을 후려쳤어요. 아! 뭐야,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서진아, 뭐 하는 거야? 진정해! 여기가 어딘데 이래? 저는 시어머니 뺨도 후려쳤습니다. 퍽! 서진아! 멍청한 인간아, 아직도 인연을 두두네? 인연이 뭔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당신들이 손주 하면서 감싸고 돈 거 누군지 알아?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네. 저는 다시 상간녀를 바라보았어요. 상간녀가 뺨을 감싸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나 때렸지? 나 너 고소할 거야? 고소? 고소해, 이 미친 거사. 야, 너 한국어 할 줄 안다고 나한테 소리쳤지? 나도 따갈로그어 할 줄 알아, 이년아. 그 순간 상간녀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죠. 사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 사업 때문에 필리핀에서 5년간 살았어요. 마닐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따갈로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죠. 상간녀는 제가 따갈로그어를 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보통 한국인은 따갈로그어를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니까요. 네가 뭐라고 했는지
나 다 들었어. 그 남자 처리한 거 절대 들키면 안 돼. 잘 숨어 있어. 네가 한 말이지? 상간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여기 유산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이것도 네가 한 말이지? 한국 경찰이 의심하고 조사 시작하려는 것 같아. 이것도 그건 오해야.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필리핀에 있는 네 진짜 애인이랑 통화한 거잖아. 처음부터 정우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낼 생각이었지? 애까지 낳아서 확실하게 묶어두고. 그리고 결국 죽인 거지? 그래, 내가 따갈로그 잘 못한다고 치자. 곧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네 통화 내용 분석해보면 진실이 나오겠지. 안 그래? 상간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아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네 애인이랑 같이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이 쓰레기야. 저는 차갑게 내뱉었어요. 사실 저는 그 통화를 듣자마자 모든 걸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녹음 파일을 전송하고 상간녀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협의서를 천천히 읽은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기절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때 시아버지가 상간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년이,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이년이! 그래놓고 뻔뻔하게 내 집을 드나들어! 시아버지가 상간녀를 주먹으로 베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급히 말렸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사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상간녀가 체포된 후 한국 경찰이 필리핀 경찰과 공조 수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매일같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 경찰이 상간녀 애인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마르코 산토스라는 남자예요. 자백은 했나요? 네, 수사 과정에서 남편분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상간녀와 애인이 짜고 돈 많은 한국인을 노린 거예요. 상간녀가 접근해서 아이를 낳고 살해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분은 처음부터 표적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남편이 불쌍하단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백이 나온 다음 날 저는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부모님께 사건의 최종 결과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두 분 다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였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년 애인을 잡았대요. 자백도 했고요. 뭐라고 했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대요. 그년이랑 애인이 짜고 돈 많은 한국인 노린 거래요. 정우한테 접근해서 아이 낳고 그 다음에 죽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각본대로 움직인 거죠. 시어머니가 우열하기 시작했어요. 정호야, 우리 정호 그렇게 죽은 거야? 그년한테 속아서?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 피우고 또 한 대 피우고 줄담배를 태웠죠. 저는 두 분을 바라보았어요. 손주 하시더니 그 손주 친모가 당신들 금쪽 같은 아들 죽인 살인범이네요.
서진아, 저보고 아이 못 낳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저 쫓아내고 그년 편드셨잖아요. 상간녀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저를 내치셨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머님 소중한 아들을 계획적으로 죽인 여자였네요. 시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거실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 침대에 상간녀의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죠. 그 여자 아들이랑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토록 원하던 정호 씨 아들이잖아요. 정호 씨를 죽인 살인범 자식이기도 하네요. 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잠깐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댁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와 그 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 결과 둘 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기에 법원도 엄중한 판결을 내렸죠. 이후 시부모가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서를 빈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암으로 쓰러졌을 때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던 분들, 그 입으로 아이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던 분들, 저보다 상간녀 편을 들었던 분들,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시가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 기일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배신한 남편과 저를 버린 시가, 더 이상 제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저는 친정 부모님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 댁에 들러 밥을 먹고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애인은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됐죠. 시부모님은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었어요. 악한 자들은 결국 자기 죗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만을 위해 살 거예요. 오늘도 저는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